정보처리 흥달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0년 3회 필기 기출된 문제 중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파트 쪽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2020년 4회까지 진행을 하고 2021년 1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사이트에 그 공개 강좌 그쪽에 풀이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다. 2020년도 거는 없었어요. 1과목이나 3과목이나 5과목이 없어서 제가 진행을 하는데 아무래도 2021년도 거는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리고 시험장 들어가시기 전에 모든 문제 꼭 풀고 들어가셔야 된다. 이거는 진짜요. 진짜 풀고 들어가셔야지 안 그러면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다.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상현상이 나올 수 있는 거지. 오케이?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다음 트리를 프리오더 운행법으로 운행할 경우 가장 먼저 탐색되는 것은 일단 트리 운행법은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전이 운행이 있고 그리고 중이 운행이 있고 후위 운행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를 한다. 영어로 나왔으니까 전이 운행 같은 경우에는 프리오더고 그리고 중이 운행은 인오더, 후위 운행은 포스트오더. 지금 여기서는 프리오더로 하라고 했으니까 전이 운행하라는 거죠. 전이 운행은 어떻게 한다? 뭔가를 먼저 방문하는 거예요. 뭐를? 부모를. 그래서 부모를 방문하고 왼쪽 자식, 오른쪽 자식 이렇게 방문하는 게 바로 전이 운행이고 중이 운행 같은 경우에 중간에 방문하라는 거예요. 뭐를? 부모를. 그래서 왼쪽 자식 방문하고 부모 그리고 오른쪽 자식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중이 운행이다. 후위 운행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방문하는 거죠. 뭐를? 부모를. 그래서 왼쪽 자식 갔다가 오른쪽 자식 그리고 부모 이렇게 올라가는 게 바로 후위 운행법이다. 자, 프리오더로 전이운행법으로 가장 먼저 탐색되는 거 고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전이운행 같은 경우 어떻게 한다? 부모 먼저 방문을 하게 된다. 가장 부모 뭐죠? A잖아요. 그럼 이렇게 방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가장 처음에 방문하는 건 뭐가 될까요? A가 되겠지, A가.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너무너무 쉽게 A라는 게 나올 수가 있었다. 근데 여기서 끝내면 안 돼. 너무너무 아쉬워. 그래서 전이운행을 다 돌려보셔야 돼요. 제가 지금 풀어드릴 건데 아 그렇구나. 고개 끄덕끄덕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진짜 연습장을 꺼내놓고 프리오더 그리고 인오더, 포스트오더 전부 다 해보셔야 된다. 저는 프리오더만 할 거예요. 왜? 시간이 없으니까. 자, 프리오더로 전체적으로 다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자, 프리오더니까 부모 방문하고 왼쪽 방문하고 오른쪽 방문하고 이런 식으로 방문을 하는 거죠. 그럼 가장 먼저 방문을 하는 거는 A를 방문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A를 먼저 방문을 하게 된다. 자, 그리고 B를 갔더니 B가 또 자식이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방문을 해야 되겠죠. 그럼 B를 먼저 방문을 하는 거라. 그래서 여기에서 B를 방문을 하게 된다. 자, 그리고 나서 왼쪽 자식을 갔더니 얘는 이제 더 이상 자식이 없어. 그러니까 D를 방문을 하고 오른쪽 자식 방문하려고 봤더니 오른쪽 자식 없죠. 그러니까 이쪽 집안이 이렇게 끝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방문을 하니까 C쪽, 이쪽 집안을 방문하는 거잖아요. C가 가지고 있는 얘가 조상인 집안을 방문을 하게 되는데 C를 봤더니 얘가 부모네? 그럼 부모부터 이렇게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C 먼저 방문을 하게 된다. C를 이렇게 방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왼쪽 자식을 이렇게 갔더니 E를 봤더니 G하고 H가 있네. 그러면은 프리오더기 때문에 이렇게 또 방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E를 방문하고 그 다음에 G하고 H 이렇게 방문하니까 G하고 H를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된다. 자, 그러면은 C 집안 입장에서 봤을 때 이쪽이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방문을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F를 방문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F를 마지막으로 방문을 하게 되면은 프리오더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B, D, C, E, G, H, F 이런 식으로 방문을 하게 된다. 아마도 이렇게 쉬운 문제는 나오지 않을 거다. 진짜 2회, 1회 완전히 큰일 났거든요. 2020년도 1회 시험이 되게 막 생뚱맞아가지고 합격률이 굉장히 낮았어. 그러니까 이런 쉬운 문제를 낸 거지 이런 거 나오기 조금 힘들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운행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눈으로만 보면은 절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꼭 풀어보셨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1번의 정답은 1번. 가장 처음에 방문하는 건 A가 되는 거라. 자, 2번 보도록 할게요. 인터페이스 보안을 위해 네트워크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솔루션과 거리가 먼 것은 이거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된다. IP 시큐리티, SSL, SHTTP 이런 것들 3개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IP 시큐리티, SSL, SHTTP 토시 하나 안 틀리지 않고 SMTP라는 게 나왔죠. 그래서 2번의 정답은 SMTP다. SMTP 같은 경우에는 메일 교환 프로토콜이에요. 오케이?
자,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네트워크 영역하고 어플리케이션 영역에서 보안을 적용을 해줄 수가 있다. 인터페이스 한다는 거는 A라는 시스템에서 B라는 시스템으로 값을 이렇게 전달하고 뭔가를 받고 이런 거니까 이 통신선로 상에서 누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스니핑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보안을 신경을 써야 된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IP 시큐리티나 SSL, SHTTP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그 패킷에 대한 암호화를 진행을 해줘야 된다. 왔다 갔다 한 데이터들을 암호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영역. 여기서도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거고 여기서도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거니까 요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시큐어 코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암호화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보안에 신경을 써줘야 된다. 자, 이런 것까지 정리를 꼭꼭 해주셨으면 좋겠다. 자, 3번 보도록 할게요. 제품 소프트웨어 형상관리 역할로 틀린 것은 했어요. 형상관리는 시험에 나와요. 여러분들 시험에 나와. 무조건 나와. 형상관리의 정의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형상관리 종류가 나온다거나 형상관리 명령어가 나오니까 형상관리는 무조건 알아두셔야 된다. 그리고 형상관리 절차 있었죠? 형상관리 절차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처음에 형상 식별을 해요. 요거는 조금 생뚱맞은 얘기인데 일단 형상 식별을 한 다음에 그 형상을 통제를 해야 되겠죠? 형상 통제를 한다. 그래서 통제해서 베이스라인을 설정을 해주는 거고 통제한 다음에 형상 감사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상 기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식도에 감기가 걸렸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자, 틀린 거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형상 관리를 통해 이전, 리비전이나 하나씩 뭔가 수정할 때마다 리비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이전 리비전이나 버전에 대한 정보에 접근이 가능하여 배포본 관리에 유용하다. 내가 뭔가를 수정하게 되면 그것들을 계속 히스토리로 남기게 되는 게 바로 형상 관리예요. 그래서 얘는 맞는 설명이다. 자, 불필요한 사용자의 소스 수정을 제한한다. 그 형상관리 서버에는 아이디 패스워드가 다 부여가 돼요. 개발자마다 각각의 아이디 패스워드가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은 이쪽 형상관리 서버에 접근 자체를 못해요. 그래서 얘도 맞는 거고. 자, 프로젝트 개발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비용 나오면 아니에요. 비용 나오면. 형상관리는 비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비용은 프로젝트 시작할 때 자, 이거 1억짜리다, 2억짜리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지. 뭐 오늘은 1억이었다가 내일은 2억이었다가 이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3번. 얘가 틀린 거예요. 3번의 정답은 3번이다. 자, 동일한 프로젝트에 대해 여러 개발자가 동시에 개발이 가능하다. 응, 맞아요. 여러 개발자가 동시에 개발이 가능한 게 바로 이런 형상 관리이다. 오케이? 형상 관리 문제는 여러분들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 어떤 형태로든 형상 관리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형상 관리라고 하는 것 좀 정리를 해보면은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변경, 이게 중요해요. 모든 변경을 관리하는 활동이고 협업을 진행하는 멤버들의 공유 및 변경 이력을 관리를 한다. 그리고 모든 문서예요. 소스 코드나 설계 문서, 회의록, 소스 코드도 당연히 소스 코드, 각 설계 문서, 회의록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된다. 자, 형상 관리 도구에는 CSV, SVN, Git 이런 것들이 있는데 CSV하고 SVN 같은 경우에는 중앙 집중식이고 Git 같은 경우에는 분산형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된다. 자, 그리고 형상 관리가 마지막에 유지운영 단계에서 뭐 시작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프로젝트 시작할 때부터 시작하는 게 바로 형상 관리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오케이? 자, 4번 보도록 할게요. 제품 소프트웨어 패키징 도구 활용 시 고려사항이 아닌 것은 패키징 한다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을 때 그거를 고객한테 턱 던져줄 수는 없잖아요. 자, 소스 코드 한 2만 개 되는데 그리고 이미지 한 3만 개 되는데 이것들을 딱 주면서 자, 설치해 쓰세요. 그러면은 으이그 이놈의 새끼야 이러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잘 묶어서 사용자가 설치하기 쉽게 이렇게 만드는 게 바로 패키징이죠. 자, 패키징 하면서 매뉴얼, 사용자 매뉴얼이나 설치 매뉴얼 이런 것들도 만들게 된다. 매뉴얼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사용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고 패키징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사용자가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제품 소프트웨어 종류에 적합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고려를 한다. 그래서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추가로 다양한 이기종 연동을 고려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어요. 앱을 만들었어. 그 앱을 만들었을 때 안드로이드하고 iOS하고 다 깔리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는 흔치 않아요. 근데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버전이 있잖아요. 갤럭시 S8, 9, 10 뭐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그런 다양한 이기종에다가 설치가 가능하게 해야 된다는 소리야. 그게 맞는 거죠, 당연히.
자, 그리고 사용자 편의성을 위한 복잡성 및 비효율성 문제를 고려해야 된다. 사용자 입장에서 철저하게 고려를 해야 되는 거라. 자, 그리고 내부 컨텐츠에 대한 보안은 고려하지 않는다. 왜? 요즘에 보안이 얼마나 중요한데 보안을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4번에서는 그냥 쭉 읽어봐도 얘가 좀 이상하다라고 충분히 맞추실 수 있는 문제였다. 그래서 4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반드시 암호화, 보안을 고려해야 되고 패키징할 때 추가로 다양한 이기종 연동을 고려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위한 복잡성 및 비효율성 문제를 고려하고 애플리케이션 종류에 적합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속적인 배포를 고려를 해야 된다. 소프트웨어라는 거는 한 번에 완벽하게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뭔가 수정하고 보완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패키징 시에 유의할 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좀 한 번씩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오케이? 자, 5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자료에 대하여 선택 정렬을 이용하여 오름차순으로 정렬하고자 한다. 3회 전후의 결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일단 정렬 3총사 같은 경우엔 돌아가면서 하나씩 나올 거예요. 정렬 3총사는 선택 정렬, 버블 정렬, 삽입 정렬. 이 선택 정렬하고 버블 정렬하고 삽입 정렬은 시간 복잡도가 n 제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n 로그 2n도 있어요. n 로그 2의 n. 이런 시간 복잡도를 가지는 거는 퀵 정렬, 힙 정렬, 병합 정렬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를 한다. 근데 그 중에서 퀵 정렬이라고 하는 놈은 최악의 경우 n제곱의 속도까지 빠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퀵 정렬은 n제곱까지 빠질 수 있다는 거 시험에 종종 출제가 되니까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나올 때 됐어. 슬슬 나올 때 됐으니까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래서 일단 오름차순 정렬, 선택 정렬이라고 그랬으니까 선택 정렬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공간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공간을 선택해가지고 다음 공간 비교하고 다음 공간 비교하고 다음 공간 비교하고 그리고 그게 공간의 정렬이 끝났으면은 그 다음 공간을 가지고 다음 공간 이렇게 정렬을 하는 게 바로 선택 정렬이다. 뭘 선택하느냐? 그 공간을 선택했다고 해가지고 선택 정렬이라고 한다. 버블 정렬 같은 경우에는 인접한 것들을 이렇게 바꾸는 거죠. 인접한 것들 바꾸는 게 바로 버블 정렬이고 삽입 정렬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놈이 아니라 두 번째 놈 끄집어내는 거예요. 두 번째 놈 가지고 그 위에 놈이랑 비교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놈 끄집어내서 위에 놈 이렇게 비교하는 게 바로 삽입 정렬이다. 그래서 선택 정렬, 버블 정렬, 삽입 정렬 그거에 대해서 회전수 이런 것들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자, 일단 5번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선택 정렬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정답 보면은 맨 마지막에 있는 4번 14, 17, 35, 40, 37이라는 결과값이 나오게 된다. 자, 이렇게 끝내면은 너무 성의 없잖아. 그래서 우리 선택 정렬로 이 데이터를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회전이라고 하는 거는 바깥에 있는 포가 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정렬 3총사 같은 경우에는 포문이 2번이 돌아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포가 있고 안에 있는 포가 있다. 이렇게 포가 2개가 있으니까 조금 헷갈리시는데 9구단 생각하시면 돼요. 9구단 같은 경우에는 얘가 2단부터 9단까지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게 1부터 9까지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2단일 때 밑으로 내려와서 얘가 9번 이렇게 반복을 하고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3단일 때 내려와서 또 이렇게 9번 반복을 하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다중포문, 안에 있는 그 다중포문이고 이런 다중포문을 이용해서 선택정렬이나 삽입정렬이나 버블정렬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하게 된다. 자, 어쨌든 우리 선택정렬을 하는 거니까 1회전일 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데이터가 있을 때 1회전이면 바깥에 있는 포가 한번 도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포가 돌 때 첫 번째 공간을 선택을 하게 돼요. 37이라는 이 공간을 선택을 한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공간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공간이 14하고 비교를 하는 거라. 자, 37하고 14하고 비교를 했을 때 오름차순이라고 그랬으니까 어떤 게 더 작죠? 14가 더 작어. 오름차순은 1, 2, 3, 4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14가 더 작기 때문에 이 공간에 있는 값을 2개를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바꾼다? 14하고 37을 바꿔가지고 14하고 37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라. 그리고 나서 이 공간에 있는 값, 공간은 그대로 두는 거예요. 이 공간에 있는 값 14하고 그 다음 공간 17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이 2개를 비교했을 때 14하고 17하고 어떤 게 더 작죠? 14가 더 작잖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 다음 것도 수행하는 거죠. 여기 있는 공간 14하고 그 다음 공간 40 여기를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다. 첫 번째 공간 다 비교해야 돼요. 끝까지. 자, 14하고 40하고 비교했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14가 작기 때문에. 오케이?
그리고 나서 마지막 공간 35하고 비교를 해야 되겠죠? 14하고 35하고 비교했을 때 역시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14가 더 작으니까. 자, 이렇게 1회전이 끝나는 거예요. 선택정렬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공간에다가 오름차순이라고 그랬으니까 가장 작은 값을 대입하게 되면은 첫 번째 1회전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해보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 정확한 회전수의 결과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오케이? 2회전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2회전이라고 하면은 지금 14, 37, 17, 40, 35 이 상태가 되겠죠? 2회전이니까 첫 번째 있는 거는 가장 작은 값을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 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지. 14가 가장 작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다? 두 번째 있는 공간을 선택을 하게 된다. 두 번째 있는 공간 37이라는 값하고 그 다음 공간인 17 여기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두 개를 비교해가지고 어떤 게 더 작죠? 17 더 작잖아. 그렇기 때문에 요거 두 개를 이렇게 바꿔주게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14, 17, 37, 40, 35. 그리고 나서 이 공간 그대로 두는 거예요. 이 공간에 있는 값하고 그 다음 공간 40하고 비교를 한다. 17하고 40하고 비교했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얘가 더 작은 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대로 두게 된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것도 비교를 해야 되겠죠? 이 공간 비교 안 했으니까. 그래서 17하고 35하고 비교했을 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자, 그러면은 2회전 돌렸을 때의 결과값은 14, 17, 37, 40, 35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두 개는 정렬이 끝난 상태가 되는 거다. 자, 3회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3회전 들어가게 되면은 자, 이 값을 그대로 가지고 얘 끝났죠? 정렬. 얘 끝났어요. 두 개 끝났으니까 세 번째 이 37이 들어있는 이 공간을 선택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어떤 거랑 비교한다? 그 다음 공간에 있는 값하고 40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죠. 37하고 40하고 비교를 했을 때 37이 더 작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죠? 그 다음에 37, 이 공간에 있는 값하고 마지막 공간 35, 이 두 개를 비교하게 되겠죠? 자, 35하고 37하고 비교를 했을 때 35가 작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바뀌게 되니까는 14, 17, 35, 40, 37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럼 여기 있는 세 번째 공간하고 마지막 것까지 다 비교를 했으니까 3회전 후의 결과는 14, 17, 35, 40, 37. 자, 요거를 쓰면 되는 거야. 3회전 돌렸을 때는 이런 식의 결과값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 선택정렬, 버블정렬, 삽입정렬 어떤 거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세 개 무조건 회전 수수 돌리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그 선택정렬은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6번 보도록 할게요. 제어름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맥케이브의 사이클로매틱 수는 얼마인가? 맥케이브의 사이클로매틱 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복잡도 구하는 거거든요. if문이 있을 때 복잡도 구하는 건데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있는데 공식 외우지 마세요. 공식 외우지 마시고 면을 구하면 돼. 면이라고 하는 거는 뚫려 있지 않은 거. 그래서 A하고 B하고 C하고 이렇게 해서 뚫려 있지가 않죠. 그 다음에 A하고 C하고 D하고 여기가 이렇게 뚫려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기하고 이렇게 뚫려 있지 않아요. 뚫려 있지 않은 공간이 하나, 둘, 세 개 플러스 1. 오케이? 바깥에 있는 공간까지 해가지고 하나, 둘, 셋 플러스 1. 3 더하기 1은 4가 되는 거다. 그래서 6번의 정답은 4가 되는 거예요. 사실 공식도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의 제어름에 따라 복잡도를 산정하는 방법이 맥케이브의 사이클로매틱스를 구하는 건데 계산식 같은 경우에는 엣지 나누기 노드 더하기 2예요. 이거 시험장에서 기억이 나겠냐고. 기억이 안 나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 면의 수에다 1을 더하면 된다. 자, 여기가 하나의 면이 나오는 거고 여기가 하나의 면이 나오는 거고 여기가 이렇게 하나의 면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3 더하기 1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없다라고 쳐볼게요. 이게 없다라고. 그럼 면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뚫려 있으니까. 다 막혀 있는 공간을 이렇게 해가지고 플러스 1 하는 거지. 뚫려 있는 공간 이렇게 여기 바깥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막혀 있는 공간 더하기 1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맥케이브의 사이클로매틱 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식 외우지 마시고 면의 수, 뚫려 있지 않은 그 면의 수 더하기 1을 해주게 되면은 아주 쉽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을 거다. 자, 7번 보도록 할게요. 형상관리 도구의 주요 기능으로 거리가 먼 것은 형상관리 문제 또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시험에 또 나올 수도 있다. 정규화, 체크인, 체크아웃, 커밋. 자, 이 명령어들 얘기하는 건데 체크인이라는 명령어 있고 체크아웃이라는 명령어 있고 커밋이라는 명령어 있어요. 근데 정규화 같은 경우에는 논리적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7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거다. 개논문 한번 볼까요? 개논문. 볼게요. 개논문.
물. 자, 요거 무조건 암기를 해주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개념적 설계, 논리적 설계, 물리적 설계. 자, 개념적 설계에선 뭐가 나온다고요? 예쁜 그림인 ER 다이어그램이 나오게 된다. 자, ER 다이어그램을 사상시켜가지고 논리적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에서는 정규화라는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된다. 자, 정규화는 1차 정규화, 2차 정규화, 3차 정규화, BCNF, 4차 정규화, 5차 정규화 이렇게 있는데 1차 정규화가 만족하기 위해서 2차 정규화가 만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두부 이걸 다 줘! 요거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 자, 그리고 나서 물리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에서 어떤 걸 수행한다? 반정규화를 한다. 애써서 정규화해 놓은 거를 반정규화를 시켜주는 거다. 왜?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규화 시켜놓으면 어떤 연산이 발생을 한다? 조인이라는 연산이 발생을 하게 된다. 조인이라는 거는 곱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수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반정규화를 시켜가지고 성능을 향상시킨다. 하다 안 되면 하는 게 반정규화예요. 인덱스 걸고 클러스터하고 뭐 그 파티션하고 여러 가지 작업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하는 게 반정규화이다. 냅다 야 반정규화 합시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정규화 나왔으니까 이런 것까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너무너무 잘 나오니까. 오케이. 우리 그 형상관리 그 명령어들 몇 가지 좀만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임포트라고 하는 거는 대빵 개발자가 있어. 개발자들이 여러 명 있는데 대빵 개발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프레임워크, 틀을 올려놓는 거. 그게 바로 임포트라고 한다. 그리고 체크아웃이라고 하는 거는 대빵 개발자가 올려놨으면은 이것들을 다른 개발자들이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체크아웃을 해가지고 그 소스들을 쫙쫙 받아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add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거를 받아온 다음에 뭔가 파일을 추가를 했어요. 그러면은 add 시켜가지고 이 서버에다가 등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add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체크인하고 커밋하고 두 개가 비슷해요. 그래서 보통은 커밋이라고 그래요. 저는 정보 처리 강의 시작하기 전에 체크인이라는 개념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래서 보통은 커밋이라고 한다. 변경된 소스를 개발자들이 여러 명이 있으면은 이 사람이 뭔가를 수정을 했어요. 그럼 그걸 올려야 될 거 아니라. 그러면 그거를 올릴 때 커밋이라고 하는 거고 다른 개발자들은 받아야 되겠죠. 수정했으니까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이거는 업데이트라고 한다. 커밋, 업데이트. 오케이? 자, 업데이트 나왔네요. 저장소에 변경된 내용을 로컬로 반영하게 된다. diff라고 하는 거는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머지라고 하는 거, 머징이라고도 나오기도 하고 머지라고 나오기도 하는데 그 소스를 병합하는 거예요. 뭔가 충돌이 났을 때 병합하는 걸 머지라고 한다. 충돌난 파일에 대해 합치는 작업을 머지라고 한다. 자, 이 명령어들 나올 수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8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트리의 차수는 이거 1, 2회 통합에서도 나왔었죠. 트리의 차수래요. 트리의 차수. 트리의 차수라고 하는 거는 이 트리가 가지고 있는 잣이 가장 많이 낳은 거, 그거를 말하는 거죠. 지금 A는 2명 나왔고 B는 하나, 둘, 3명 나왔고 F는 2명 나왔고 C는 1명 나왔어요. 가장 자식을 많이 낳은 거는 B가 되는 거고 트리의 차수는 3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8번의 정답은 3이 되는 거다. A의 차수는 2이 되는 거고 C의 차수는 하나가 되는 거고 트리의 차수는 3이 되는 거다. B의 차수는 3이 되는 거죠. 오케이? 단말로드의 수는 단말로드는 가장 마지막에 있는 거. 단말로드라고 하기도 하고 터미널로드라고 하기도 하고 리프노드라고 하기도 하니까는 헷갈리지 마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 5개가 자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단말로드의 수는 5개가 된다. 오케이? 자, 9번 보도록 할게요. 알파 테스트, 베타 테스트와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테스트 단계는 알파 테스트하고 베타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인수 테스트에 해당을 한다. 그래서 9번의 정답은 인수 테스트. 자, 이렇게 넘어가면 또 아쉬우니까 우리 V 모형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V 모형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요구사항 분석하죠. 그 다음에 기능 면세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설계하고 구현을 하게 돼요. 뭐 물론 그 폭포수 형태로 보게 되면은 처음에 계획을 하겠죠. 계획하고, 그 다음에 분석하고, 설계하고, 그 다음에 그 설계를 바탕으로 구현을 하겠죠. 자, 구현한 다음에 테스트를 수행하고 마지막으로 유지 운영을 수행하게 된다. 돈이 가장 많이 드는 단계는 유지 운영 단계이다. 요게 폭포수이고 요거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꼭 외워주셔야 돼요. 자, V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진행이 될 때 그 각각의 단계에 맞춰서 테스트가 이루어지는데 개발 단계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가 내가 뭔가 기능 하나 만들었어. 그러면은 단위 테스트를 하게 돼요. 단위 테스트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단위 테스트 끝난 것들을 모아가지고 통합 테스트를 진행하게 된다. 그 다음으로 하는 거는 시스템 테스트, 마지막으로 돈 받기 위해서 인수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된다. 인수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언트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자하고 사용자, 클라이언트하고 같이 하는 거는 알파 테스트, 자기들끼리 하는 거.
그 클라이언트들끼리 하는 거는 베타 테스트가 되는 거다. 자, 그리고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거는 시스템 테스트는 크게 두 가지가 나눠지는 거죠. 기능 테스트하고 비기능 테스트라는 게 있다. 기능 테스트는 말 그대로 이 소프트웨어가 내가 요구한 기능 그대로 만들어졌는지 이게 바로 기능 테스트이고, 비기능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시스템, 이 소프트웨어를 돌리는데 뭐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얼마나 사용을 하고 있는지, 스트레스를 줬을 때 얘가 얼마나 버티는지 이런 것들이 비기능 테스트에 해당이 된다. 자, 그리고 통합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 하향식하고 상향식, 빅뱅 이런 것들이 있었죠. 빅뱅 같은 경우에는 뻥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테스트하는 거고, 하향식 같은 경우에는 스톱을 사용하고, 상향식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버를 사용해야 된다. 임시 모듈이에요. 스톱하고 드라이버하고 임시 모듈인데, 하향식은 스톱, 상향식은 드라이버라고 꼭 기억을 해두세요.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오니까 요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인수 테스트 이런 거는 당연히 기억해야 되는 거고, 각각의 좀 특징들도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이것도 옆에다가 깨알같이 적어주셨으면 좋겠다. 자, 10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클린 코드 작성 원칙으로 거리가 먼 것은 했어요. 클린 코드라고 하는 거는 뭔가 예쁘게 만들어진 코드. 그래서 이 개발자가 너무너무 잘 짜놨어요. 들여쓰기도 잘 해놓고 뭐 표준도 잘 맞춰놨고 너무 잘 만들어놨어. 그 다른 개발자가 딱 왔는데 야, 그리고 박수를 이렇게 쳐주는 거. 이게 바로 클린 코드이다. 클린 코드하고 조금 반대되는 개념은 스파게티 코드죠. 스파게티 코드는 이렇게 난잡한 코드, 막 얽히설키 엉켜져 있는 코드를 스파게티 코드라고 하고, 결합도를 완전히 증가시켰을 때, 결합도를 엄청나게 높여놨을 때 내용 결합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내용 결합이 결합도가 가장 높은 상태니까 결합도를 가장 높여놨을 때 이런 스파게티 코드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어쨌든 외계인 코드도 있었다. 외계인 코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외계인 코드라고 하는 거는 저기 옛날에 그 까따삐아에서 빵상빵상 하면서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뭔가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가셨는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문서도 다 없어지고 개발자는 저기 까따삐아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것들을 뭔가 수정할 수 없는 거, 문서도 없고 오래되고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는 외계인 코드라고 한다. 자, 클린 코드를 가지고 스파게티 코드도 알아보고 외계인 코드도 알아봤어요. 자, 어쨌든 자, 거리 먼 거 찾아보면은 누구든지 쉽게 이해하는 코드를 작성한다. 맞죠? 얘는 맞는 거고. 중복이 최대화된 코드를 작성한다? 중복은 최소화시켜야죠. 모든 중복은 최소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의 중복도 최소화시켜줘야 되는 거고, 개발 소스 프로그램의 그 중복도 최소화시켜줘야 된다. 이런 중복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모듈, 공통 모듈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중복을 최소화시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중복을 최소화시켜야죠. 오케이? 다른 모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키고 단순 명료한 코드를 작성한다. 자, 이런 것들은 깨끗하게 만드는 코드를 만드는 건데, 중복을 막 중구난방하게 하면은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2번이다. 자, 클린 코드 작성 원칙들 이것만 조금 보도록 할게요. 가독성,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단순성, 한 번에 한 가지 처리만 수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의존성, 코드의 변경이 다른 부분에 영향이 없게 그렇게 작성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중복성, 중복된 코드를 제거하고 공통된 코드를 사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추상화, 상세 내용은 하위 클래스에서 구현을 하게 된다. 자, 이런 특징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가독성 기기 나왔으니까 옛날에 제가 CJ1 프로젝트를 들어갔는데 뭐 테이블명이 뭐 HB 뭐 언더바 004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야, 이게 무슨 테이블인지 뭐 알 수가 없는 거야. 맨날 문서를 보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개발하기 상당히 난해하지. 어쨌든 이렇게 가동성이 높아야 된다는 거. 클린 코드 작성 원칙도 한 번씩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자, 1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디지털 저작권 관리, DRM 기술과 거리가 먼 것은 했어요. 자, 찾아보면 컨텐츠 암호화 및 키관리, 암호화시키고 키관리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 디지털 저작권, 디지털 어떤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들은 영화라고 하는 거, mp3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무한 복제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암호화시켜가지고 정식으로 구매한 사람들은 그걸 풀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암호화하고 키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컨텐츠 식별 체계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어떤 컨텐츠인지,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그래서 여기에 뭐 DOI나 아니면은 URI,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위치를 알 수 있어야 된다. 자, 컨텐츠 오류 감지 및 복구. 컨텐츠에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죠? 그거는 제작자만 아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디지털 저작권 관리, DRM 기술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다. 얘는 저작자가 알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야.
라이선스 발급 및 관리 이런 것들은 클리어링 하우스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하는데 컨텐츠에 오류가 있거나 이런 복구를 하는 거는 할 수가 없겠죠. 만든 사람이나 복구를 하고 오류를 찾을 수가 있으니까. 자, DRM 기술 요소들 좀 보도록 할게요. 이거 지난번에도 봤었어요. 근데 잘 나오니까. 그래서 암호화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를 암호화 시키는 거고 그걸 풀 수 있어야 되겠죠. 키 관리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식별 기술, 컨텐츠가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URI나 아니면은 DOI 자 이런 것들이 표현이 돼야 된다. 그리고 저작권 표현 누구 건지 그리고 정책 관리 이게 얼마에 팔릴 건지 다운로드하고 일주일 쓸 건지 2주일 쓸 건지 이런 정책 관리 있어야 되는 거고 크랙 방지 깨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식으로 그거를 산 사람은 인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인터페이스나 사용 권한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한 번씩 눈여겨 봐주셨으면 좋겠다. 잘 나와요. 그래서 기술 요소는 너무너무 잘 나온다. 기출에 나오는 거는 사실 전부 다 잘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여겨 봐주셔야 돼요. 자, 12번 보도록 할게요. 소프트웨어 제공하기, 소프트웨어 재개발에 비해 갖는 장점으로 거리가 먼 것은 했어요. 자, 일단 제공하기라는 게 있고 재개발이라는 게 있어요. 제공학하고 재개발의 차이점은 제공학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있으면은 그것들을 조금 유지보수, 뭔가를 덧붙여가지고 유지보수해가지고 요것들을 조금 깔끔하게 만드는 거고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부셔버려. 그리고 나서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건물을 부시고 만드는 게 더 빠를까요? 아니면은 건물을 조금 유지보수해가지고 예쁘게 만드는 게 빠를까요? 뭐 상황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겠지만 보통 생각을 했을 때는 얘가 훨씬 더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겠죠. 얘는 다 부시고 만드는 거니까 부시는 시간도 있어야 되지 설계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지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보통 제공하기 시간이 훨씬 덜 걸리게 된다. 자, 일단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게 나온 이유가 옛날에 개발자들이 맨날 재개발을 했어요. 맨날 맨 땅에 헤딩했단 말이에요. 맨날 새로 만들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자. 너무 소프트웨어 비효율적이지 않냐. 그래서 이런 그 유지보수의 관점으로 소프트웨어를 다시 만들어보자. 그게 바로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거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제공학은 뭔가 유지 운영하는 거, 유지 보수하는 거고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냅다 부시고 다시 만드는 거야. 그러면은 거리가 먼 것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위험 부담이 감소를 한다. 얘는 이미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건물이 안 무너지고 잘 있어. 그러니까 위험 부담이 당연히 감소를 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비용이 당연히 절감이 되겠죠. 시간이 돈이니까. 개발은 시간이 돈이에요. 개발자를 투입한다는 건 개발자의 시간을 투입한다는 거죠. 개발자 인건비 비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용이 당연히 감소를 할 수 있는 거다. 자, 시스템 명세의 오류 억제. 시스템 명세서에 있는 그 오류를 이미 여기서 많이 찾았으니까 뭔가 조금만 수정하면 되니까 얘는 당연히 오류를 억제시킬 수 있는 거고 개발 시간이 증가를 한다. 아니죠. 개발 시간이 감소를 한다니까네. 얘는 부시고 만드는 거니까 얘가 훨씬 더 개발 시간이 증가를 한다.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제공학하고 재개발 두 개의 차이점만 아시면 돼요. 제공학은 약간 유지보수하는 거고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부시고 다시 진행을 하는 거다. 자, 소프트웨어 제공학을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소프트웨어 위기를 유지보수의 생산성으로 해결하려는 방법이고 분석, 재구성, 역공학, 이식, 재사용 등의 방법이 있다. 그냥 종류만 알아두세요. 분석하고 재구성하고 역공학하고 이식하고 재사용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 이 중에 역공학만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역공학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만약에 짬뽕집을 차릴 거야. 짬뽕집을 차릴 거면은 나 짬뽕 잘 만들 수 있어? 라고 짬뽕을 만들어가지고 파는 게 아니라 전국의 유명 짬뽕 맛집을 다 돌아다니는 거라. 그래서 여기는 미원을 몇 숟갈 넣네, 짬뽕 다시를 몇 스푼 넣네, 이런 것들을 분석해내는 과정이 바로 역공학이라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거기서 뭐 어떻게 레시피가 어떤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가서 맛을 보면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면발의 길이는 어떻게, 자 이건 어떻게 수타를 쳤을까, 이런 것들. 미원 몇 스푼 넣었을까, 다시다는 넣었을까 안 넣었을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분석해내가는 게 바로 역공학이라는 거다. 그래서 분석이라는 거 있고, 뭔가 분석하는 거, 재구성하고, 역공학하고, 이식하고, 재사용. 자, 이런 것들이 소프트웨어 제공학이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3번 보도록 할게요. 소프트웨어 품질 목표 중 주어진 시간 동안 주어진 기능을 오류 없이 수행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은 소프트웨어 품질 목표 나와요. 뭐 기신사 효율이 이런 것들도 있는데 소프트웨어 품질 목표 같은 경우에는 그 예전 시험부터 많이 나왔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뭐 9116 있었잖아요. ISO, IEC 9116. 거기서는 기신사 효율이 요건데 소프트웨어 품질 목표랑 거의 흡사한 거니까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다.
자, 주어진 기능을 오류 없이 수행을 한대요. 그러면은 이 소프트웨어는 신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야. 오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신뢰할 수 있는 거는 바로 3번이 되겠죠.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다. 나머지 것들도 알아봐야 되겠죠. 그냥 넘어가면 아쉬우니까. 어떤 거 나올지 몰라요. 뭐 직관성이 나올 수도 있고 사용 용이성이 나올 수도 있고 이식성이 나올 수도 있고 이 신뢰성이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 다 있어요. 그 문제은행에 신뢰성에 관련된 문제, 사용 용이성 관련된 문제, 이식성에 관련된 문제 다 있으니까 어떤 문제 나올지 모른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품질 목표 중요하니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정확성,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만족시켜야 되겠죠. 쓸데없는 거 만들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류, 부재의 개변이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자, 신뢰성, 기능상에 장애 없이 돌아가야 된다. 효율성, CPU 막 이렇게 잡아먹으면 안 돼요. 효율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고, 무결성, 이 소프트웨어에 사용하는 데이터에는 허가받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데이터를 막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무결성이라는 게 있고, 사용 용이성, 내가 이 시스템을 배우기가 좀 쉬워야 돼요. 그리고 유지보수성, 프로그램 오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오류를 계속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자, 이식성, 다른 시스템으로 윈도우에서 돌다가 리눅스로 옮기는 그런 것들이 좋아야 된다. 자, 그리고 재사용성, 모듈화 시켜가지고 응집도는 높이고 결합도는 낮추는 모듈화를 시켜가지고 재사용을 해줘야 된다. 자, 이렇게 소프트웨어 품질 표준들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면 좋다. 어떤 거 나올지 모른다고 했어요.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 14번 보도록 할게요. 소프트웨어 공학의 기본 원칙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한번 찾아보면 품질 높은 소프트웨어 상품을 개발한다. 맞겠죠. 그리고 지속적인 검증을 수행하고 결과에 대한 명확한 기록을 유지한다. 얘는 너무너무 당연한 것 같지 않아요? 이거는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내가 만약에 과일을 생산한다. 과수원을 하겠다. 당연한 거예요. 품질 높은 과일을 생산해야 되는 거고 지속적으로 농약을 쳐가지고 지속적으로 벌레를 없애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아주 예쁜 사과가 나중에 수확이 돼야 되는 너무너무 당연한 거. 소프트웨어라고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뭐 외계 빵상빵상 언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거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의 상식선에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다. 너무나 상식적이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에는 최대한 많은 인력을 투입한대요. 내가 과수원 한 2만 평을 하고 있는데 3만 명을 투입을 했어. 될까요? 안 될까요? 적자지.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적은 인력으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뽑아내는 게 바로 소프트웨어 공학의 기본 원칙이다. 14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시험에 이런 거 안 나올 거예요.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그냥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하시면 된다. 자, 소프트웨어 위기라는 게 있었어요. 옛날에. 왜 소프트웨어 위기라는 게 있었냐? 하드웨어는 급속도로 발전을 해요. 왜? 하드웨어는 인간이 계속적으로 만들어 온 거기 때문에 하드웨어는 진짜 막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막 발전을 하는데 그에 비해서 소프트웨어는 막 미미하게 발전을 하더라. 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어떤 이유가 있었느냐? 프로젝트 개발 일정과 예산 측정이 어려워. 이런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하고 소프트웨어 규모가 증가하고 복잡도에 따른 개발 비용이 증가하고 개발자들 그때 몸값 비쌌으니까.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 기술이 부재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에 대한 훈련이 부족하고 그리고 오너의 그런 마인드가 부족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그 소프트웨어 뭐가 중요한가? 그냥 하드웨어만 발전시키면 되지? 이런 마인드였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의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냥 요거는 그냥 그렇구나 라고만 알아두시면 그렇구나 끄덕끄덕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5번 보도록 할게요. 인터페이스 구현 시 사용하는 기술 중 다음 내용이 설명하는 것은 자,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한 비동기 통신 기술로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한 비동기 통신 기술이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서버 간의 XML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술이다. 요거는 아작스, 아약스, 에이작스 뭘로 불러도 상관없는데 저는 아작스로 부르고 있어요. 뭐 만드신 양반은 아약스로 불려달라고 하는데 싫어. 난 아작스로 부를 거야. 난 그게 있지. 자존심이 있지. 죽을 때까지 아작스 부를 거야.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아작스가 되는 거다. 뭐 프로시저라고 하는 거는 그냥 함수 그런 거. 데이터베이스에서 함수를 말하는 거고 트리거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이벤트,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이런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뭔가 새롭게 수행되는 거 이런 것들을 보고 트리거라고 한다. 그레디. 뭐 요거는 탐욕법인가? 그럴 거야 아마.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4번 아작스이다. 아작스 하면서 XML, 제이슨 이런 것들도 알아봐야 되니까 아까 전에 아작스를 하면서 XML을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XML 사용하긴 하는데 요즘에는 더 많이 쓰는 게 제이슨 타입을 더 많이 쓰게 된다. 자, XML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목적을 갖는 마크업 언어이고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따따따 네이버닷컴 해가지고 웹브라우저로 보죠. 그거는 HTML이에요. HTML 문서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 HTML 문서는 한정적이야. 테이블 만들 땐 테이블 쓰는 거고 이미지는 img 뭐 이런 식으로 한정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직원 정보를 표현하는데 이런 직원 정보를 표현하는데 HTML로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SGML이라는 언어가 있었다. 근데 이 SGML이라는 언어는 더럽게 어려워요. 그래서 사용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간편하게 만들자. 그래서 확장된 마크업 언어인 XML, 대문자고 소문자고 막 갖다 쓰니까 좀 그런데 어쨌든 영어를 못해요, 제가. XML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 확장된 마크업 언어예요. 그래서 HTML을 확장해가지고 자기만의 마크업 언어를 만들어줬다. SGML도 있는데 SGML 같은 경우에는 너무너무 어려워서 사용하기 힘들다. 자, 제이슨도 단독으로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되는 거죠. 키, 값, 쌍으로 이루어진 텍스트를 사용하는 개방형 표준이고 비동기 통신 XML을 대체하는 표준 포맷이다. 비동기 통신, 아까 아작스 이런 것들도 그렇고 뭐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실제로 인터페이스 할 때 아작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브라우저에서 서버를 통신할 때 그런 인터페이스를 할 때 쓰는 거고 시스템하고 통신할 때도 인터페이스라고 하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할 때도 제이슨이라는 거를 사용을 하게 된다. 그냥 키하고 값하고 여기 직원번호라는 키하고 여기 있는 값하고 이름이라는 키하고 흥달이라는 값하고 이렇게 키값 이런 식으로 쌍으로 되어 있는 거 그리고 중괄호로 묶는다는 거 이것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XML하고 제이슨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오케이? 자, 16번 보도록 할게요. 블랙박스 테스트의 유형으로 틀린 것은 블랙박스 테스트라고 하는 게 있고 화이트박스 테스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블랙박스 시커먼 박스예요. 이 안에 안 보이겠죠? 시커머니까. 화이트박스 이 안에 있는 거 보일 것 같아요. 하얘니까. 화이트박스 같은 경우에는 보일 것 같으니까 뭘 보면서 한다? 소스코드를 보면서 한다. 그래서 개발자 관점의 테스트고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는 안 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가 하는 테스트 방법이다. 입력값을 집어넣고 출력값이 제대로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블랙박스 테스트이다. 자, 유형으로 틀린 것은 경계값 분석, 오류 예측, 동들분할 기법 이런 것들을 해당하는 건데 원인 효과 그래프 기법 이런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조건 검사하고 루프 검사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어떻게 됐는지, 루프 몇 번 도는지 소스 코드를 봐야지 알 수만 있기 때문에 16번의 4번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박스 검사에 해당하는 유형이다.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4번이에요. 자, 블랙박스 테스트 기법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소프트웨어의 내부 구조나 작동 원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동작을 검사하는 거다. 내가 원하는 기능이 예측한 대로 정상 동작하는지를 확인하는 거고 입력값을 넣고 출력값을 보는 거죠. 사용자 관점의 테스트 방법이다. 화이트박스는 반대로 개발자 관점의 테스트 방법이다. 자, 기법들 알아둬야 돼요. 동등분할 기법, 경계값 분석 기법, 오류 예측 기법, 원인 결과 그래프 기법. 자, 요 네 가지만 알아두시면 된다. 동등분할 기법 같은 경우에는 90에서 100이다. 그러면 95 집어넣는 거고 경계값 분석이다. 그러면은 90에서 100이면 89, 90, 91, 99, 100, 101 이런 식으로 집어넣는 거다. 오류 예측 기법 같은 경우에는 경험이 많은 그런 개발자나 테스터가 요쯤 되면 오류가 날 거야 라고 하는 게 바로 오류 예측 기법이다. 뭐 원인 결과 그래프 기법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종류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경계값 분석 기법은 좀 나와요. 그러니까 경계값에 있는 거 찾아내실 수 있어야 된다. 자, 17번 보도록 할게요. 패키지 소프트웨어 일반적인 제품 품질 요구사항 및 테스트를 위한 국제표준은 했어요. 자, 제품 품질 요구사항 나오게 되면은 ISO, IC 안 붙일게요. 9126이에요. 9126이다. 그래서 9126에는 어떤 게 들어간다? 기, 신, 사, 효, 유, 이. 자, 이거 외워두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기능성, 신뢰성, 사용성, 효율성, 유지보수성, 이식성. 아까 전에 품질 표준하고 비슷한데 얘가 좀 적죠. 9126이라고 하는 거는 제품 품질 요구사항이에요. 자, 이런 기신사, 효유, 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근데 여기다가 테스트를 더했대요. 테스트를 더했으면은 12119이다. 12119는 제품 품질 요구사항 이 9116 플러스 테스트까지 하는 게 바로 12119이다. 그리고 1504도 있었어요. 1504라고 하는 거는 스파이스라고 하는데 아마 앞단의 설계 시간에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CMM이라고 어떤 그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그 회사 있잖아요. 그 회사가 어느 정도의 능력인지 5단계로 나눴다고 그랬죠. 미국에서 만들었어. 근데 유럽 애들은 미국 애들이 싫어해.
싫어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싫어한대요. 그래갖고 스파이스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1504라고 했다. 거기에는 6단계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6단계로 0단계부터 5단계까지 나누는 거다. 그래서 뭐 CMM이나 1504 스파이스나 3단계 정도 돼야지 얘네들이 조금 개발을 할 수 있는 회사구나 이렇게 그렇게 확인을 하는 거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알아두셔야 돼요. 뭐 9116하고 1119 얘는 품질 요구사항이고, 그리고 1119는 플러스 테스트이고, 그리고 1504는 CMM 이런 거랑 비슷한데 그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그 회사의 역량을 보는 게 15504라는 거. 그러면은 여기 제품 품질 요구사항하고 테스트하고 했으니까 12119겠네요. 그쵸?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12119가 된다. 외워야 되나요? 외워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장 들어가시기 전에 쫙 정리해가지고 외우고 들어가시면 된다. 자, 18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이 설명하는 어플리케이션 통합 테스트 유형은 깊이 우선 방식 또는 너비 우선 방식이 있다. 그리고 상위 컴포넌트를 테스트하고 점증적으로 하위 컴포넌트를 테스트한다. 상위 컴포넌트를 테스트하고 하위 컴포넌트를 테스트한대요. 그리고 하위 컴포넌트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스톱이라는 걸 사용하게 된다. 자, 스톱 나오면은 하향식이다. 하향식. 그래서 하향식 통합 테스트가 되는 거야.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하향식 통합 테스트이다. 자, 상향식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버라는 걸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회기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걸 수정했을 때 다시 그 테스트한 결과가 제대로 나오는지, 처음에 A하고 A를 입력했을 때 B가 나왔어요. 그럼 수정해도 A하고 B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A를 넣었을 때 B가 나와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회기 테스트라고 하는 거고, 빅뱅 테스트라고 하는 거는 뻥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테스트하는 거. 근데 빅뱅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큰 소프트웨어는 테스트를 적용을 할 수가 없다. 그 큰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다 적용을 해. 그래서 그 빅뱅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는 스톱이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하향식 테스트이다. 자, 19번 보도록 할게요. 물리 데이터 저장소에 파티션 설계에서 파티션 유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파티션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파티션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공간을 분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한 사무 공간이 있을 때 여기는 영업부, 여기는 기획부, 여기는 개발부 이런 식으로 파티션을 쳐가지고 분리를 하는 거다. 그럼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왜 파티션을 치느냐?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하나의 테이블 안에 뭐 10,000건, 20,000건은 데이터라고 하지도 않아요. 막 100건, 막 10억 건, 100억 건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한 중간쯤에 있는 걸 찾아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리소스가 낭비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눠두게 된다. 그래서 범위 분할을 한다든지 해시 분할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조합해가지고 두 개를 조합해가지고 분할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하게 된다. 옳지 않은 거 찾아보면 범위 분할, 해시 분할, 조합 분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유닛 분할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4번 유닛 분할이 되는 거다. 자, 파티션 좀만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파티션이라고 하는 거는 테이블 또는 인덱스 등을 나누어 둔 단위이다. 그러니까 파티션 쳐가지고 나누어 둔 단위이고, 장점은 데이터베이스 액세스 범위를 줄여서 성능을 향상시킨다. 요만큼씩 나눴으니까 만약에 2000년도 데이터, 2010년도 데이터 이런 식으로 나눠 놓게 되면은 그냥 거기 가서 찾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파티션별로 데이터가 분산되어 디스크 성능이 향상된다.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파티션별로 백업 및 복구 속도가 향상이 된다. 내가 만약에 이 테이블 10억 개에 있는 테이블을 다 날렸어요. 그럼 난리가 나는 거지. 근데 그 중에서 파티션으로 나눠가지고 한 1억 개만 날렸어. 그럼 뭐 용서해 줄 수 있어. 그리고 얘만 백업 시키면 되잖아요. 얘만. 그리고 나중에 요것만 복구를 시키면 되기 때문에 전체 백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부분 백업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시스템 장애 시 데이터 손상 정도가 최소화된다. 얘만 날리면 되는 거니까. 자, 단점 보면은 하나의 테이블을 세분화하여 관리함으로 관리 비용이 증가를 하는 거고, 그리고 나눠놨으니까 어떤 연산이 발생을 한다? 조인이라는 연산이 발생을 하게 된다. 조인을 하게 되면은 카탈리나 곱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원을 낭비를 할 수가 있다. 오케이? 자, 20번 보도록 할게요. 알고리즘 설계 기법으로 거리가 먼 것은, 이거 외워야 돼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문제 해결법이에요. 문제 해결법. 그래서 그 알고리즘이라고 하니까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데, 내가 저기 학교까지 가는 거 있잖아요. 내가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것도 하나의 알고리즘이 되는 거고, 내가 라면을 끓이는 것도 하나의 알고리즘이 되는 거다. 알고리즘이라는 개념이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고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지 뭔가 특별한 건 없다.
그래서 divide and conquer. 그래서 분할 정복을 한다. 내가 만약에 세계 정복을 하고 싶다. 나쁜 놈이니까. 세계 정복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한꺼번에 다 정복할 수 없으니까 하나씩 하나씩 정복을 하는 거야. 난 일본부터 정복을 할 거야. 그 다음에 북한, 그거 센데 북한 정복하고 중국 정복하고 이런 식으로 divide and conquer를 하게 된다. 그레디, 이게 탐욕법이거든요. 탐욕법으로 설계를 하는 거고, 그리고 스태틱 블록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야. 그리고 백트래킹, 다 갔을 때, 끝까지 갔을 때 뒤로 돌아오는 거. 아니 이게 무슨 알고리즘하고 상관이 있어? 상관이 있어요. 왜냐? 만약에 미로찾기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 제주도의 미로공원을 가보셨나요? 저는 못 가봤어요. 얘기만 들었어. 미로공원 가게 되면 미로찾기 하기 위해서 막 뚜벅뚜벅 가. 그럼 막혀있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뒤로 돌아와야 되겠지. 그 뒤를 돌아오는 걸 보고 백트래킹이라고 한다. 내가 어떤 미로를 찾기 위한 그런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백트래킹을 하게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지. 다시 돌아와야지. 거기 가서 막 한나절 있는다고 이게 문이 열리나? 안 열린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알고리즘 설계 기법들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분할 정복법. 그래갖고 디바이드 앤 컨커를 하는 거예요. 반씩 잘라서 버리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동적 계획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플로이드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거고, 탐욕법 이런 것들은, 탐욕법은 내가 도둑놈이 됐어. 그래서 어떤 집을 털라고 간 거야. 도둑질 하려고 딱 갔어. 그럼 딱 가면은 딱 보다가 쓱 보다가 저기 황금 촛대가 있어. 그럼 내가 봤을 때 저게 제일 비싼 거 같죠? 그럼 걔만 자꾸 냅다 튀는 거야. 그게 바로 탐욕법이라는 거다. 백트래킹, 막 끝까지 갔다가 다시 뒤로 백하는 거, 이게 바로 백트래킹이다. 자, 근사이법이라는 것도 있는데 최적해에 가까운 것들을 구하는 게 바로 근사이법이다. 자, 분할정복법, 동적계획법, 탐욕법, 그리고 백트래킹, 근사이법, 이런 것들이 알고리즘 설계 기법이니까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소프트웨어 개발 쪽 20문제를 한번 쭉 풀어봤어요. 제가 오늘 20문제 풀어본 거 여러분들 시험에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 머릿속으로 꼭꼭 챙겨두시고,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제가 뭔가를 설명하면서 아까 전에도 뭐 정규화, 어떤 문제였죠? 형상관리 용어들을 설명하면서 정규화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개논문을 설명을 하고, 개논문에서 또 ER 다이어그램이 어떠니 저떠니 뭐 얘기를 하고. 왜? 중요하니까. 제가 쓸데없는 거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챙겨 두셨으면 좋겠다. 저는 여러분들의 합격으로 인도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저는 제 목표가 그거잖아요. 여러분들의 합격이 저의 목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꼭 정리를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 시간도 지루한 강의 들으시느냐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웃는 얼굴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